안녕하십니까? 네, 11강 강의로 또 만나게 되네요. 자, 여러분, 10강까지는 저희가 1강부터 10강까지는 이론 수업을 계속 했었고요. 좀 힘드셨죠? 내용이 좀 어렵고 용어가 좀 어려워서 또 생소한 분야이기도 해서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두 강의는요, 실기시험에 대한 팁에 대한 설명, 또 시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제 12강에서는 직업적인 전망, 우리 수화통역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의 자세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기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전에 필기 시험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기 시험은요, 한국어의 이해, 그리고 수화통역의 기초, 청각장애 이해, 장애인 복지 네 과목의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 중에 한국어의 이해와 수화통역 기초 두 과목이 과락 60, 그리고 장애 이해와 청각장애 이해가 과락 40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은 1년에 7월 한 번 칩니다. 7월 한 번 치는데요. 7월 한 번을 치는데 7월 보통은 둘째 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고요. 이 둘째 주 토요일 날 어떤 휴일이 겹친다던가 협회 행사가 겹친다던가 하면 셋째 주로 연기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둘째, 셋째 7월 중에 시험은 치르게 되고요. 시험은 대전과 서울 두 군데에서만 시험을 칩니다. 왜냐하면 응시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많지 않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두 군데 나누어서 대전과 서울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은요, 한 20%? 20%가 안 될 때도 있고요. 20% 아무리 많아도 한 30% 미만으로 시험은 합격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이 아주 간절하게 아주 필요한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느낌. 왜냐하면 어렵지 않아요. 수화통역 기초 저랑 공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청각장애 이해 그 범위 내에서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너무 넓은 범위에서 어디에서 시험이 나올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평소 장애인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또 교재가 있으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한국어 이해는 9급 공무원 기출 문제집이 있죠. 그래서 9급 한국어 시험 기출 문제집을 한 권 사셔가지고 정독하시면 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한 번을 합격을 하면요, 실기시험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실기시험이 훨씬 더 어렵죠. 왜? 수화를 모르면 절대 응시할 수 없으니까요. 3번의 기회가 주어지니 필기시험 응시 합격과 동시에 수화를 배우기 시작하시더라도 2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도전해서 한번 해보시면 2년 만에도 합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7월 필기를 합격하면 그해 10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10월 역시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왔다 갔다 변동사항이 있긴 하지만 10월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시험을 치고 그 후년 한 번 더 10월, 그 다음에 그 후년 10월까지 해서 2년, 3년 동안 이렇게 필기시험 치는 해가 있으니까 2년이죠.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수화 교실 초급을 수료하고 중급을 수료하고 고급을 수료한 후에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필기 합격하고 한 번은 실기시험을 경험 삼아 쳐보고 2년 동안 열심히 고급반 아니면 수화통역 자격증 대비반, 실기반을 수강하면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제 실기는요, 3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들어가 볼까요? 필기시험이 끝내고 실기는
수어를 보고 필기로 번역하는 그냥 필기통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필기통역이라는 용어보다는 번역이라는 말이 더 합당하겠죠. 수어를 보고 글로 적는 거 번역 과목이 하나.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성통역, 수어 영상을 보고 음성통역으로 통역하는 거 하나. 그 다음은 이제 소리를 듣고 수어로 통역하는 거 하나 해서 세 과목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모이면 실기시험은 서울 한 군데서만 모여서 시험을 칩니다. 그해 합격, 필기 합격자와 그 전해의 탈락자들 모여서 서울에서만 시험을 치는데요. 아침 9시 모여야 되니까 굉장히 새벽부터 지방 같은 경우는 새벽부터 출발해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필기 통역은 과락이 40점이고요. 음성 통역은 과락이 60점이고요. 수화 통역은 과락이 40점입니다. 자, 순서가 필기 통역 다 같이 모여서 먼저 필기 통역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강당으로 이동해서 음성 통역과 수어 통역은 1대1 시험입니다. 1대1 시험이 아니고 단독 시험입니다. 한 교실에 들어가면 감독관이 2사람 있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음성 통역은 비디오가 이제 TV나 이런 영상이 상영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화를 보고 카메라를 향해서 혼자 통역을 합니다. 수화 통역은 오디오에서 소리가 들려지고 카메라를 향해서 수화 통역을 합니다. 자, 어떨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서 교실에서 감독관 2사람이 있고 카메라를 향해서 음성 통역, 수화 통역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필기 통역은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교실 같은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시험장 같은 분위기로 필기 통역을 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좀 적습니다. 같이 옆자리도 앉아있고 앞자리도 앉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음성 통역과 수화 통역은 혼자 시험 치기 때문에 가끔 이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청심환 같은 약을 먹고 가는 사람도 있을 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분위기에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요. 자, 과락 점수가 40점, 60점, 40점이잖아요. 평균이 60점입니다. 자, 음성 통역을 아무리 잘 쳐서 60점 넘었지만 나머지 점수가 60점이 안 돼서 평균 60점을 넘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기 점수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설명을 하면 필기 통역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어 영상을 2번 보여주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번 보여주는 필기 통역이기 때문에 2번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의 장문으로 열심히 말을 만들어내면 거의 다가 70점 이상을 받더라고요. 네, 장문 실력이 좋으면 그리고 70점, 80점까지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통역을 7, 80점까지를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수어 영상이 2번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7, 80점 점수를 받고 음성 통역 딱 과락 60점 받고 수어 통역은 50점 정도 60점이 안 되더라도 50점을 넘기는 목표를 잡으면 평균 60이 되겠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수화 통역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수화 통역 내가 아는 수화로 변환하면 될 것 같지만 물론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 채점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해도 수화 통역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점수의 배점을 이렇게 나누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각각 각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의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연습은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통역 시험 방법입니다. 필기통역 시험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시간도 길고요. 일단은 장문 한 A4 반 정도, A4 반에서 한 장 정도, 한 장이 꽉 차진 않고 그 정도의 장문의 길이가 그 정도입니다. 장문의 수어 영상을요 중간중간에 컷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문장 정도로 수화가 진행되면 자르고 20초 동안 쓰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수화를 보고
20초 동안 쓰고 그다음 밑에 문장 이어진 문장을 수화로 보고 20초 동안 쓰고 수화를 보고 20초 동안 쓰고 이 작업이 끝나면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썼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문제는요. 이 보여주는 동안은 열심히 보고 고개를 숙여서 열심히 써야 합니다. 빨리. 여기 다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왜? 띵동 소리를 줍니다. 띵동 소리 듣고 고개를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은 문장을 보여줄 때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긴 문장을 전체를 다시 볼 때 이것이 다시 받아 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연습 종이도 한 3장 정도 줍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20초 동안 열심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중요하겠죠. 수화의 한 문장을 보고 딱 기억하고 쓰고 보면서 쓰면 좋은데요. 어떤 분 이런 분 봤어요. 보면서 쓰는데 쓴 글자 위에 쓰고 쓴 글자 위에 쓰고 그래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못 알아봤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종이를 쳐다보지 않고 영상을 보면서 쓸 수 있는 연습도 또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쓴 글씨를 못 알아봐서 또 정리를 못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필로 썼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한 뺏겨 쓸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평소에 하면 좋겠죠. 어쨌든 단문 짧게 한 문장씩 끊어서 장문 자체를 한 문장씩 끊어서 20초에 쓰는 시간 그리고 단문이 10개가 제출됩니다. 단문 10개, 장문이 하나 있었고요. 단문이 10개입니다. 이 단문 10개는 하나 10개를 각각 보여주고 하나 보여주고 20초 쓰는 시간 2번 보여주고 20초 쓰는 시간 해서 전체 10번까지의 단문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장문을 전체 영상을 한번 보고요. 단문을 전체 10개의 영상을 다시 보고요.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 20분을 줍니다. 그럼 20분 동안 본인이 그 전에 단문을 썼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짧게 썼던 거를 정리해서 전체를 정리를 해야겠죠. 장문을 보고 20분 그리고 단문을 보고는 전체 정리할 수 있는 시간 20분 해서 그 사이에 정리를 하고 이제 1시간 동안 그것을 잘 매끄럽게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기억력이겠죠. 이게 보고 다시 받아 써야 하는 기억력에 있어서 동시통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통역은 그 순간에 동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아주 작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 필기통역은 정말 그 길이만큼을 기억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팁은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를 받았을 때 장문에서의 주제를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뭐죠? 코로나 뭐 이런 이슈가 있죠. 그러면 코로나 뭐 팬데믹 이게 주제였다 하면 코로나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문을 할 때 그 가지로 가야 됩니다. 뭔가 잘못 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 맥락으로 장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장문, 단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제에 맞춤의 장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문이잖아요. 조금 추상적으로 넓게 쓰는 것도 내가 수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몇 개의 키워드만 봤어요. 그러면 그 본 키워드를 활용하여서 조금 넓게 써도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에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전체 평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필기 통역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수어어휘를 잘 치기 위해서는 수어어휘 모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어 위를 모두 읽어내기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농식 수어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마다 또 수어의 특성도 좀 다를 수 있고, 나는 저 부산에서 사는데 시험 모델은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 수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모두를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잘 치겠죠. 근데 그게 어려우면 작문 실력이라도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죠? 글 쓰는 실력이 좋아서 조금은 상상력이 가미되어서 앞뒤 문맥을 맞춰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를 알아봐야 된다고 했죠. 네, 20초씩 딱 쓰는 그 시간에 내가 쓴 글씨를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게요. 제가 사실은 실기 통역과 음성 통역의 이 실기 대비반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해마다 이 수업을 합니다. 뭐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지만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음성 통역 수업을 계속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필기 연습을 시켜보면 의외로 자기의 글씨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쓰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체 작물을 이어갈 수 있는 센스, 그쵸? 앞뒤 키워드를 뽑아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자, 훈련 방법입니다. 필기 통역을 어떻게 그러면 훈련하면 좋을까요? 평소에 작문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일기를 쓰거나 글쓰기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시청각 자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써보는 연습을 잘 안 하는 세대이기는 한데요. 수화통역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이번 기회에 글쓰기도 한번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요. 좀 빨리 쓰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면서 수화를 보면서 써야 되니까 뉴스를 들으면서 글로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뉴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빠른 거를 들어가면서 글로 적는 거. 문장 그대로 글로 적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가 작문을 할 수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 거. 우리가 순차 통역을 할 때 노트 테이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작문을 위한 노트 테이킹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요 요점들을 받아 적는 거, 뉴스를 들으면서 주요 요점을 받아 적어보고 그 받아 적어본 것을 다시 작문으로 글로 풀어보고 그리고 요즘 뉴스는 텍스트가 다 인터넷 찾아보면 있죠. 이렇게 텍스트를 찾아서 내가 요점 정리해서 다시 글로 쓴 것과 원문의 텍스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작문 연습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화 통역을 보면서 이제 글로 정리 연습을 해야겠죠. 수화 통역 뉴스를 들으면서 요점 정리를 적고 이걸 다시 작문화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한국어로의 어떤 변환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렇지만 수화 통역은 다른 언어이죠. 이 언어를 보면서 그게 머릿속에서 다시 변환되고 그게 다시 글로 적어지는 거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어체라는 게 있고 구어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구어로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걸로 글로 적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수화를 보고 머릿속에 생각되어서 구어로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작문을 푸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습이 중요하고요.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농아 방송이라고 있는데요. 이 한국농아방송이 인터넷 방송, 농인 관련 공식 인터넷 방송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각 지역마다 수어 뉴스, 수어 방송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협회 내부에서. 결국은 이게 협회 내부에서 뉴스 수어 방송하는 게 전부 중앙의 한국농아방송에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요거는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통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기 통역도 수어를 보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지만 음성 통역은 수어를 보고
동시 통역으로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통역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강의실 들어가서 감독관 두 사람이 있고 혼자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음성 통역을 해야 합니다. 아, 카메라를 보지 않죠. 수화 영상을 봐야 되겠죠. 수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음성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역시 장문의 수화 영상을 보고 음성 통역을 하고요. 그게 끝나면 단문 1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동시 음성 통역을 하면 됩니다. 어렵기는 단문이 더 어렵습니다. 장문은 문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잡아서 따라가면 되는데 단문은 사실 앞뒤 문맥이라는 게 없죠. 아주 짧게 끝나기 때문에 딱 보고 빨리빨리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음성 통역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어 어휘를 모두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어 어휘가 놓쳐지면 사실 필기 통역에서는 수어 어휘를 좀 놓쳐도요. 키워드를 연결해서 내가 작문을 하면 됩니다. 어떤 단어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구나 충분히 유추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동시 통역의 음성 통역 상황에서는요. 수어 단어를 놓쳐버리면 순발력 있게 빨리 그 단어를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어 읽는 연습이 부단히도 필요한 게 바로 음성 통역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어의 순발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눈으로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어휘가 빨리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어는 한 의미의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고급진 언어로 표현, 예를 들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면 재사고의 과정이 거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다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재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급진 언어는 재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가 고급진 언어죠. 자, 조금 더 같은 뜻이지만 조금 더 고급진 언어 어휘력으로 통역을 한다면 점수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책 읽기라든가 한국어 어휘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노력, 연습, 훈련이 매우 필요한 게 음성 통역입니다. 또한 음성 통역은요. 손만 집중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표정 봐야 합니다. 물론 시험이기 때문에 농인 모델이 일부러 표정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농인의 특성상 표정이 아예 하나도 드러내지 않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음성 통역의 현장에서는 표정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 표정을 다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문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수화를 언어적으로 연구한 수화 언어학이라는 과목도 있는데요. 비수지 신호, 이 표정을 전문 용어로 비수지 신호라고 합니다. 비수지 신호는 한국어의 모든 문법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음성 통역을 할 때는 반드시 표정과 제스처와 입 모양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시험 때는 표정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농인 모델이 살짝 지나가는 표정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음성 통역에서는 입모양으로 농인들이 단어를 말할 때가 많아요. 농인 스스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단어를 수화와 함께 동시에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입모양 단서를 반드시 보고 캐치해서 통역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입모양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입을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입모양 단서를 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입모양을 잘 해주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모델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뻥긋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딱 캐치해서 내 시험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센스가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음성 통역 시험을 잘 치기 위한 방법은요. 문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필기 통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수화도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건가? 그것도 생각하고 코로나 이야기 뭐 중국 우한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런 얘기가 할 거야. 백신의 얘기도 할 거야. 치료제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도 할 거고 증상 뭐 열이 있고 뭐 기침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주제가 보여지는 순간 머릿속으로 확 그 모든 키워드를 축약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영상이 나오면요. 음성 통역 주제는 코로나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음성 통역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쫙 올라가고요. 수험 번호 이름을 말과 수어로 동시에 나타내 주세요. 나오거든요. 그럼 수험 번호가 이름을 얘기해요. 자, 요 짧은 한 10초의 시간이 있어요. 요 10초 동안 주제가 저거구나. 그러면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뭘까를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수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맥이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수어를 보면 갑자기 저 단어가 왜 나왔지? 그 단어 다음에 뭐지? 다 물음표, 투성이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만 수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주제로 키워드를 축약해 두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센서가 있어야겠죠. 내가 놓치는 단어가 있지만 앞뒤 단어를 보고 그 단어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센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험이 이 영상이 끝났어요. 근데 청성 시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역을 할 때는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지 못하죠. 시작하고 통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원 메시지가 끝나고 통역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원 메시지와 처음 시작 때부터의 어떤 시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 메시지가 끝나고 나는 또 여유 있게 더 통역을 해야 합니다. 이미 밀렸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끝났다고 해서 그때 당황해요. 왜냐면 혼자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 영상이 끝나버리면 내가 통역 아직 해야 되는데 나도 말을 그냥 그쳐버리는 때가 있어요. 영상이 끝나면 시험이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 앞에 이 시험 치고 있는 나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끄지지 않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야 감독관이 이걸 끕니다. 이 카메라에 찍힌 내 영상을 가지고 채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수화 영상이 끝났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아직 통역할 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통역하십시오. 네, 끝까지 통역해서 나머지를 다 마무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났다고 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끊어버리면 마이너스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음성 통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유추하고 머릿속에 관련 키워드를 응축시키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음성 통역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시험의 상황이 아닌 현장 통역에도 음성 통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숫자 있는 것과 지문자 있는 겁니다. 현장 통역에서는 지문자를 내가 못 읽으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음성 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놓치면 농인에게 죄송합니다. 잠깐 스톱. 아까 방금 지문자가 뭐였나요? 하면 농인이 정확하게 지문자를 써줍니다. 그럼 읽어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렵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대명사 하면 됩니다.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 네, 그 지문자 때문에 못 읽었다는, 읽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하얘지고 뒤에 거를 통역을 못 하게 되면 전체 점수를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문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라고 가시면 돼요. 근데 지문자가 뭔가 상황상 지문이다 하면 그곳이 어디인 것 같다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대명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틀린다고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합격이기 때문에. 자, 쥐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쥐숫자도 사실 현장 통역에서 쥐숫자 빨리 지나가면 뒷자리까지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자리만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문자가 뭐 376 이렇게 나왔어요. 376인데요. 76을 못 읽었어요. 그럼 대략 300. 우리의 한국말에 좋은 표현이 있죠. 대략 300 아니면 약 300 아니면 300쯤. 네. 그런 용어로 대체해서 읽지 못한 뒷부분을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완전히 빼지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첫 단위를 읽어내는 것도 첫 단위만이라도 읽어내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합격이 목표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진짜 음성 통역하게 될 때는 잠시 멈추고 숫자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해서 정확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음성 통역에 대한 훈련 방법입니다. 한국어로 음성 통역을 하기 때문에요.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드렸잖아요.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재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고급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청인들은 음성 통역자의 음성 통역을 듣고 농인의 강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음성 통역하는 수준이 낮은 어휘로 통역을 해버리면 청인들은 그 강사의 수준을 낮게 봅니다. 이 강사의 그 수화를 내가 고급진 언어로 통역을 하게 되면 이 청인들은 와 아주 강의 잘한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결국은 음성 통역 나로 인해서 우리 농 강사의 어떤 강의력들이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국어 공부, 책 읽기 하며 많은 어휘들을 쌓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평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성 통역에서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상식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이게요, 배경 지식이 가끔은요, 이 배경 지식의 편견 때문에 음성 통역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대구대에 처음 이제 2008년부터 대구대에서 통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미래대라는 전문대에서 수화 통역을 했습니다. 전문대에서 수화 통역을 하다가 4년제로 옮겨갔을 때, 첫날 통역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면접하는 통역이 아니고 이제 상담하는 통역이었는데 상담 통역에서 이 농인이 이런 수화를 쓰는 거예요. 대학원인데 꽃꽂이 학과 진학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왔대요. 꽃꽂이 학과 대학원이 있다고? 저의 상식으로 꽃꽂이 학부도 없는데 무슨 꽃꽂이 학과가 대학원이 있을까? 때문에 수어는 분명히 봤습니다. 꽃꽂이 학과. 그런데 내 어떤 사고의 편견, 배경 지식이 부족했던 저의 무식함 때문에 뭐죠? 꽃꽂이 학과 수어는 봤지만 음성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통역을 못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농아인이 말로 하죠. 플라워 디자인이라고. 네. 플라워 디자인이 그냥 꽃꽂이니까 플라워 디자인이라고 음성을 해줘서 네, 플라워 디자인 학과라고 통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08년 그때 당시에 플라워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사실 많이 쓰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더 제가 잘 몰랐던 것도 있고요. 어쨌든 수화는 봤지만 나의 배경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음성 통역이 실패했던 그러한 경험.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또 훈련 방법으로 뉴스의 수화 통역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음인 뉴스, 청인이 전달하고 있는 뉴스 소리를 끄고 수화 통역만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기 연습을 해보는 거 좋습니다. 읽어보고요. 맞는지 틀렸는지 원소리를 한번 켜서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음성을 내서 연습해야 됩니다. 수어를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이해가 돼, 수어가. 근데 그걸 음성으로 뱉어내면 막혀요. 말이 안 나와요. 아는데 말이 안 되네? 뭐 이런 상황. 저거 알아. 근데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을 할 때 반드시 소리 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뉴스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워낙 많은 채널에서 뉴스 수화 통역이 동그라미로 너무 많죠. 선택을 하시기 좋고 또 뉴스는 소리 끄고 보고 다시 소리를 켜고 다시 보기가 많고 하니까 뉴스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음성 통역에서도 한국 농업 방송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소리 내서 연습하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과목, 마지막 시험의 시간은 수화통역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향해서 정면을 보고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TV를 향해서 영상을 봤어요. 근데 카메라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소리를 듣고 수화를 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또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지만 이제 그 긴장을 조금 풀면서 역시 들려지는 게 장문, 긴 장문을 듣고 그걸 열심히 수화로 표현하고 또 짧은 단문을 또 10개를 주면 그 10개를 듣고 또한 수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문은요, 조금 문장식 수화로 가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문은 농식 표현이 많을수록 점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 농식 수어를 배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면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빠짐없이 문장식 수어라도 계속 가면 60점 정도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어어휘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수어 통역에 대해서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역시 수어 어휘가 내가 풍부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표현 어휘로서의 수어이죠. 이게 농식 수어 공부가 어렵다면 일반 문장식 변환을 위해서라도 어휘 딱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수어로 표현될 수 있는 연습. 자, 여기에서는 사실은 국어적인 단어의 의미가 수어의 단어로 딱 치환되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제가 지금 말할 때도 수어와 말이 동시이지만 수어와 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을 경우 안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연습들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역시 마찬가지 언어에 대한 순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한국 문화를 수어 통역으로 전달을 할 때는 농인이 이해할 수 있는 농문화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농문화적으로는 부정어, 이중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러면 문장에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면 수어로는 어떻게 전달해야 되죠? 안다라고 전달하면 되죠. 압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다. 이런 식으로 이중 부정어는 긍정문 혹은 하나의 강조된 어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문문이라든가 아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단어들은 농인의 문화에서 또 농인의 문법에서는 도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심을 안 먹는다고 말했다 했을 때는 먹지 않는다라고 바꿔서 통역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인의 어떤 문법이 농인의 문법으로 변환되는 거, 청인 문화가 농문화로 변환되는 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수화 통역은 아주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중요합니다. 실전의 수화 통역에서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표정이 없는 수어는 죽은 수화입니다. 농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통역이 표정 없는 수화입니다. 굉장히 지루해하고요. 또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표정이 없으면 화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농인이 보는 내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수화 통역상은 표정, 그 어휘에 맞는 표정, 슬퍼 이런 표정이어야 되는데 슬퍼 이러고 있다든가 아주 재밌어 해야 되는데 재밌어 한다든가 재밌어 한다든가 감동인데 감동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때도 표정이 함께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관용어 수어를 활용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관용어 수어, 농식 수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관용어 수어, 예를 들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이야. 이런 표현, 이미 늦었어, 이미 지나버린 사건이야. 이건 관용 수어로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이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째깍째깍 반은 이렇게 돌아야 가는데 거꾸로 안 되는 이런 표현, 혹은 이런 표현. 이미 끝나버린 약속해서 엎질러진 물, 되돌릴 수 없어. 이럴 때 표현할 수 있는 관용수어입니다. 그리고 니 참 보는 눈이 없네. 이런 거 표현할 때는요. 눈이 없는 게 아니죠. 눈이 싸다 표현이 되는 거죠. 너 참 보는 눈이 없네. 보는 눈이 없네. 그런 옷을 사다니.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식의 관용어들. 이 관용어들을 적절하게 수화 통역에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화를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요. 지금의 농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국제 수화 굉장히 유행입니다. 미국 수화와 더불어 국제 수화가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국제 수화가 뭐냐면 우리 일반 음성 언어에 에스페란토어라는 뭐 공용어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죠. 미국이래요. 영어를 거의 공용어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수어도 미국 수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은 됩니다만 수어에는 국제적인 통용어인 국제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수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회의에서는 강연하는 사람도 국제수화로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 수화로 강연하면 국제수화로 통역해서 한국인, 일본인, 뭐 유럽 농인들 쫙 다 그 국제수화를 보기도 하고 해서 국제수화 붐으로 인해서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수화가 미국 수화, 국제수화를 혼용해서 수화를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방에는 아직 국제수화나 미국 수화를 많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한 예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미국 수화입니다. 한국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해야 되죠. 근데 미국 수화로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처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수어 자체가 유행으로 팍 퍼졌을 때 수화 통역사가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가 아닌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다는 문장에서 의사소통이라는 수화를 쓰지 않고 분명히 말은 의사소통. 근데 이 수화 통역 시험 응시자가 의사소통을 했던 겁니다. 자, 의사소통 맞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미국 수화라는 이유로 점수가 감점이 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의사소통. 자, 이게 한 처음 우리 한국 이렇게 사회로 들어온 게, 농사회로 들어온 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냥 보편적인 한국 수화처럼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에는 미국 수화인 줄 모르는 20대 농인이 있을 만큼 그래서 지금은 의사소통에도 점수가 감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건 확실한 미국 수화였어요. 처럼 지금의 분위기에서 확실한 국제수화, 확실한 미국 수화를 활용해서 통역을 하면 심사위원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화로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주어진 주제를 잘 활용하라는 건 앞서 필기 통역도 음성 통역도 마찬가지로 수화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들려지는 말소리가 끝났다고 해서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말소리가 끝이 나도 나는 그것을 끝까지 통역을 하십시오.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기억 속에 있는 끝나간 문장까지 다 기억하면서 통역을 마무리를 끝까지 다 하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리 끝났다고 시험이 끝났구나 멈춰버리면 내 점수가 손해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훈련 방법입니다. 수화 통역은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한국어 어휘에 대한 의미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한국어 공부가 중요합니다. 음성 통역에서는 어휘가 중요했고요. 어휘 공부. 수어 통역에서는 한국어에서도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뭐 목적과 목표 하면 의미가 좀 다르죠. 정확한 뜻이 뭐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재고하다. 이 재고가 무슨 뜻이지?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정확한 뜻,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수화통역에서의 한국어 공부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속도가요, 시험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을 할 때 느리게 연습을 해서 시험을 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평소 연습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면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통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뉴스를 따라서 통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말하는 뉴스를 따라서 연습하기보다는 동그라미 수화통역이 있는 뉴스에 그 동그라미 속에 있는 수어의 모습을 나도 수어로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빠르니까요. 수화통역사도 빠르게 수어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들리는 소리보다 수화통역사의 통역이 조금 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 소리를 바로 듣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 동그라미 속에 있는 수어를 보고 그 수어 영상을 따라하는 게 처음에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공부도 되고요. 왜냐하면 따라하면 이 어휘를 이 통역사가 이렇게 통역했구나 하면서 그걸 내가 수화로 표현해 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 거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통역사의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뉴스 동그라미 속의 수화를 따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속의 수화를 따라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따라갈 수가 있다가 된다면 바로 뉴스를 들으면서 수화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뉴스를 들으면서 수화를 해보고 그 뉴스 들어가는 속도가 따라가진다면 시험장에서의 시험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의 수준이 뉴스 수준만큼 높지 않거든요. 더 쉬워요, 문장이. 근데 나는 평소에 어려운 뉴스 통역이 굉장히 문장이 어렵습니다. 뭐 뉴스를 제작할 때 중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한다라는 어떤 법칙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어려운 문장으로 뉴스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통역해내면 시험 문제는 그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모두 통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화통역 연습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수화 동작이 정확한지 틀린지 내 스스로는 모릅니다. 시야 밑에서 수화가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보거나 어떤 다른 물체를 향해 시선은 있고 수어는 이 밑에서 수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 수어 동작이 뭔가 어색한지 뭔가 강한지 뭔가 부드러운지 힘이 없는지 내 스스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울을 보면서 수화를 연습하는 방법이 좋고요. 거울을 보며 수화를 연습을 할 때도 수화 내 동작이 어떤지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연습을 하면 좋겠죠. 저는 요즘 줌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줌 통역, 줌 통역. 교수님이 줌으로, 우리 농학생이 줌으로, 저도 줌으로 들어가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농학생은 카메라를 끄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럼 난 누구를 보고 통역을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제 모습을 보고 제가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통역하니까 제 어떤 검은 옷을 입은 배경에서 손이 나가는구나. 또 이런 단어는 오른손으로 쓰는 것보다 왼손으로 쓰는 게 좋겠구나. 혼자서 중얼중얼 생각하면서 이제 수화 통역을 하고 스스로의 피드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계속 연습해 가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교정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실기시험 날 복장은요, 수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늬가 없는 단색 옷이 좋습니다. 뭐 반드시 검정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강에서 검정 옷을 입은 이유는 수화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검정옷 위에 수화를 하면 수화가 더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나 단색이면 됩니다. 근데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뭐 글자가 쓰여져 있으면 그게 보는 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눈 보기에 우리 이 채점하시는 분이 농인이 채점을 하시게 되거든요. 농인이 수화 통역은 농인이 채점하게 되는데 수화 통역을 할 때 이 농인의 보기에 방해되는 옷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당일은 무늬가 없는 단색 옷을 입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눈에 너무 튀지 않는 그런 복장과 외모가 중요합니다.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쳐서 음성통역 훈련반에서 가르치고 수화통역 훈련반에 가르쳐서 시험을 보냈는데요.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실력도 많이 올라갔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분이 신분증 달라는데 신분증이 못 찾아가지고 시험이 늦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분증은 항상 소지하는 게 거기 신분증 가져오란 말 없습니다. 없지만 비상, 만약을 대비해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청심환 먹는 것도 좋다고 제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네, 약을 먹고 시험에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1대1의 상황이 너무 부담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시험을 못 치겠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당장 실기시험을 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필기시험 합격한 그 해에 실기시험 응시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필기시험 합격한 그 해에 경험 삼아 네, 6만 원 버린다 생각하시고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원 정도 버린다 생각하시고 경험 삼아 한번 시험을 쳐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긴장도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긴장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해보면 두 번, 세 번은 좀 이 긴장도가 풀어지겠죠. 그래서 꼭 떨어질 거 잘 알지만 네, 한번 그 첫 시험은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농아방송 이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 이 수업은 끝날 건데요. 요즘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곳곳이 많죠. 개인 유튜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농사회에서의 방송은 이게 유일합니다. 네, 이게 유일하고요. 보통 매주 한 2주 만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보통 업데이트 되는 거는 뉴스입니다. 일반 사회의 뉴스들을 수어로 풀이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가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이지 할 때가 있죠, 뉴스가. 근데 농인 입장에서 그 뉴스를 아무리 동그라미로 수화 통역이 들어가도 문법적으로 그 들려지는 한국어 문법을 수화 통역사 그대로 한국어 문법으로 통역으로 전달하면 농인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들어가 있지만 이 자막 또한 문해력이 좋은 농인은 읽기에 괜찮지만 조금 이제 40대, 50대, 60대 문해력이 좀 약한 농인 입장에서는 이 뉴스 자막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DBN 한국농아방송에서는 이 뉴스를 농식 문법에 맞추어서 재해석하고 수어를 농인 모델이 직접 수어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농인인 겁니다. 그래서 농인의 수어를 보면 농아인들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농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 사이트가 우리 청인들이 수화통역 훈련하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뉴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저같이 수화통역사로서 오래 일한 사람은 여기서 뉴스를 보면서 신생 수화 단어들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에 있죠. 새로 만들어지는 수화 단어에 대한 정보가 늦어요. 근데 여기 DBN에서는 최신의 뉴스를 최신의 수화 단어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걸 보면 굉장히 새로 만들어진 수화 어휘를 익히는데 굉장히 좋고요. 완전 초보자들은 여기 들어가면요. 수어 동화가 있습니다.
농인 모델이 직접 수어로 동화를 수어로 들려줘요. 한 3분, 2분, 길어봐야 4분, 5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 돼지 삼형제 이야기, 집을 지푸라기로 지었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지고 뭐 있죠. 나무집 지었는데 불태우고 돌집 지었는데 튼튼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수어로 농인이 막 표정까지 해가면서 막 해줍니다. 보면 재미있어요. 왜? 표정까지 같이 있어서 뭐 연극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재미도 있는데 수어 읽기 기초 아주 초보자들은 그 수어 동화 읽기를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수어 동화 읽기가 끝나면 그 다음은 수어 위인전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의 평생 일대기를 수어로 막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수어 모델이 굉장히 수어를 맛깔스럽게 수어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긴 이야기 한 15분 정도. 그래서 수어를 오래 읽어야 됩니다. 자, 수어 동화 2분, 3분짜리가 익숙해지면 그게 잘 읽혀지면 다음은 위인전으로 넘어갑니다. 위인전이 읽혀지면 그 다음은 뉴스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 방송에 나오는 뉴스들이 수어로 읽어지고 음성 통역되어지면 음성 통역 네, 시험은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필기 연습할 수 있죠. 그런 뉴스를 틀어놓고 수어를 보면서 내가 필기 적는 연습을 하고 자막이 나가기 때문에 필기 적는 연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려놓고요. 그렇죠? 가려놓고 필기 연습해보고 그 자막과 비교해서 내가 제대로 필기했는지도 보면 훨씬 더 훈련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매거진이라는 또 게시판이 있습니다. 매거진에 들어가 보면요. 농인 개인의 이야기, 개인 인생 삶의 이야기, 또 농노인의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농식 수어를 배우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농인의 어떤 농노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농식 수어가 아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농인 유머 코너도 있습니다. 농인 유머 코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청인 사회의 이야기를 어떤 농인들의 수어로 표현해 놓은 게 아니라 농인이 직접 자, 수어 문화에도 수어 이야기 만담 문화가 있거든요. 농인 본인의 말로 그러니까 농인 본인의 수어로 본인이 만든 이야기를 농식 수어를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읽기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초급반, 중급반 올라가서 고급반 농식 수어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에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아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하나가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더 전문화 과정까지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고 꼭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서 수어 통역사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은 끝내고요. 이제 마지막 차시 12차시 때 12강 수업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